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납니다. 정확히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 씨는 죄가 없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죄가 없으면 그럼 당연히 목격자라고 얘기했던 박 씨가 유죄여야 되는데 박 씨도 무죄입니다. 즉, 한 명의 사람이 살해가 됐는데 그 안에 있었던 총 2명, 남은 2명 중 그 누구도 범인이 아니다라는 법적 해석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이 사건은 밀실 컨테이너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리고요, 광명 컨테이너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한 명의 목격자와 한 명의 용의자, 즉 살인범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분명 범인은 있는데 그 범인이 누구다라고 특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2019년 이번 4월 27일 바로 이 날의 기점으로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누가 범인의 심리와 가까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행동적인 패턴, 그리고 당시의 진술적인 내용들, 분명 그 안에 모순점과 오류가 어쩌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의 밀실 안에 있던 3명의 사람, 한 명의 피해자, 즉 사망, 그리고 한 명은 살았고 한 명은 목격자, 한 명은 용의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 서로가 범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과연 어디가 더 진실에 가까운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29일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119에 걸려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라는 질문에 뭐뭐 어떻게 이상하게 갑자기 돼버렸어요 라는 이야기하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좀 119 좀 보내주십시오. 현장은 광명에 있는 한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5평 남짓 되는 컨테이너였는데 이곳에 처음 출동했던 119 현장 대원은 내부부터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는 한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먼저 출동했던 119 대원은 한 남성의 호흡, 맥박이 바로 없어서 심전도를 보고 난 뒤 맥박이 뛰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고 바로 CPR을 하게 됩니다. CPR을 하면서 이동을 했지만 이미 칼에 찔린 상태로 엄청난 양의 혈액을 흘린 상태. 그 이후 현장에는 경찰분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안에는 총 3명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피해자, 당시 나이 60세 장씨입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이자 60세 장씨이십니다. 이 장씨는 바로 2009년 12월 29일이 생일이었거든요. 생일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있던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이 컨테이너의 어떻게 보면 주인,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웃인 이름 박 씨입니다. 그 박 씨에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을 때 김 씨가 죽였어요. 같이 있었는데 김 씨가 술김에 칼로 장 씨를 찔렀습니다. 김 씨가 범인이에요. 당연히 사건 현장 내에는 김 씨는 없었습니다. 도주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수소문 끝에 반경 내에 있는 이제 김 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인근 친구 집에 있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현장 도주 1시간 만에 다시 체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체포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당시의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의복, 특히 상의뿐만 아니라 하의까지 많은 양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손에도 많은 양의 혈흔이 묻어있는 상황이었죠. 그 혈흔은 전부 피해자 장 씨의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잡혔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 경찰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건은 이제 누가 봐도 범인은 김 씨다. 목격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의 주인 박 씨, 피해자 장 씨, 범인 김 씨. 그런데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납니다. 정확히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 씨는 죄가 없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죄가 없으면 그럼 당연히 목격자라고 얘기했던 박 씨가 유죄여야 되는데 박 씨도 무죄입니다. 즉, 한 명의 사람이 살해가 됐는데 그 안에 있었던 총 2명, 남은 2명 중 그 누구도 범인이 아니다라는 법적 해석인 거죠. 분명 사건 당일날 체포를 했고 혈흔도 확인했고 손톱까지 전부 잘랐습니다. 손톱 안에 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전자까지 전부 다 확인해봤지만 무죄 처리가 됐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돼버린 건지, 그리고 이들 중 누가 거짓말을 한 건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로 제2의 이태원 살인사건이다 라고 불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진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 한 가지는 좀 배제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한텐 박씨건 김씨건 둘 다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처음에 판단했던, 당시 2009년에 판단했던 대로 박씨가 목격자, 김씨가 용의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이들의 진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당일의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일은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었던 장 씨는 원래는 집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기로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저녁 8시 반쯤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그 전화가 바로 이 컨테이너 주인 박 씨, 경찰이 판단한 목격자, 그분에게 전화가 와서 잠깐 이쪽으로 와라, 뭐 생일이라고 하니까 같이 술 한잔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진술이 하나 있게 되는데, 당시에 장 씨가 나갈 때는 생일 축하해준다고 해서 나가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번에 나한테 줄 돈 안 줬는데 그 돈 주려고 부르나 봐 라고 아내에게 장 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집에 나서서 분명 금방 다녀오겠다고 얘기했던 장 씨인데 30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장 씨의 집은 가족들도 다 모여있는 상황이라 9시 5분경에 전화를 한 통 해봅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9시 10분쯤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9시 15분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싸늘한 시신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날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장 씨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용의자로서 확인할 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경찰도 용의자라고 판단했지만 무죄가 나온 사람, 우리는 당연히 용의자로 볼 이 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당시 첫 번째 진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 당일날 12월 29일 오후 4시에부터 나는 술을 마셨다. 총 3곳의 술자리를 갖고 막걸리 한 3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리고 저녁 8시쯤 집으로 가다가 박 씨의 컨테이너를 들렸다. 내가 그다음부터 필름이 끊겨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컨테이너를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박 씨가 혼자 무언가 하고 있었고, 박 씨가 그 다음에 장 씨에게 전화를 했고, 장 씨가 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기억나는 건 장 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진술을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물어봅니다. 살인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김 씨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즉 잘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경찰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본인이 큰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기억은 못하니까요. 나쁜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의 질문은 그럼 누가 장 씨를 죽인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농촌에 있는 농장 막부가 컨테이너로 들어갔을 때 피의자는 컨테이너에 아무 말도 없이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체포될 때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름이 끊긴 것 같습니다. 즉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일관된 진술인 거죠. 그 다음입니다. 경찰의 질문은 보통 사람이라면 분명히 술이 더 깰 상황인 건데 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요.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버렸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이걸 왜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냐면 이게 김씨가 처음 체포됐을 때 당시의 진술입니다. 당연히 술에 취해서 한 진술은 아닙니다. 처음에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밤 10시 25분쯤에 체포가 되고 나서 바로 진술을 받은 게 아니라 좀 자고 술이 깬 다음날 새벽 2시가 됐을 때 약 한 4시간 정도가 지난 거죠. 2시쯤 첫 조사가 됐고 그때 당시의 진술 내용,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지 않고 뭔가 애매모호하게 내가 죽였다 안 죽였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한 것 같지는 않기도 하다. 이런 되게 중립적인 애매모호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의 목격자와 한 명의 용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명 그 컨테이너 안에 3명이 있었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모든 진술에서 첫 번째 초기 진술에서 김씨는 박씨에 대한 이야기를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박씨가 죽였어요. 박씨가 죽이는 걸 봤어요 라는 얘기도 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은 없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 자기가 봤을 때 분명 박씨가 그랬다라고 하면 박씨가 죽였습니다 라는 진술을 해야 되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의 진술점이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술을 먹은 건 진짜 맞았는데 당시 현장 상황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119 대원이 처음에 몇 명 들어왔는가 라는 질문에도 기억을 못했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에 대한 부분 쪽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헷갈려 합니다. 그 전 어디에 있었다, 어디를 이동했다, 뭐 했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기억을 거의 하고 있는데 사건과 관련된 것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부분까지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시신의 위치까지도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생각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술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찰분들도 현장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장엔 이런 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칼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분명 끝이 무언가 혈흔이 묻어있는 칼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칼을 조사해서 지문이나 DNA만 나오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죠. 이 칼의 앞부분에 묻은 피, 국가수 감정 결과 이 피는 피해자의 피가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손잡이 부분에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되는데 손잡이에는 어떠한 유전자도 검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유전자가 나오지 않는 너무나도 극소량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누군가 잡아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 잡은 걸 알 수가 없게 돼버렸던 거죠. 자, 직접 증거인 칼은 나왔지만 잡은 사람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 피가 묻고 손에도 묻었다면서 아까 뭐 김씨가 그렇게 해서 체포됐다며. 맞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목격자라고 처음에 알려져 있던 박씨도
똑같이 몸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도 똑같이요. 이게 당시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 목격자라고 알고 있던 박 씨의 손톱입니다. 손과 손톱 부분을 채취하는 모습인데 박 씨도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지 쪽에 똑같이 묻어 있던 거죠. 두 사람 모두 혈흔이 있는 상태. 그런데 칼에는 흔적이 없는 상태. 무조건 범인을 김씨다라고 단정하기엔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버렸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놓고 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가 의심하고 처음에 김씨를 의심했던 이유도 당연했던 겁니다. 현장을 도주했기 때문이었죠. 현장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범인이구나. 그리고 너무 많은 피를 묻었으니까 저 사람이겠구나. 술을 안 취한 멀쩡한 사람이 저 사람이 찔렀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직접 증거였던 칼에 그 어떤 DNA도 나오지가 않았다는 점, 일이 이상하게 꼬여갔죠. 이 허점을 노렸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씨가 조사 6일째부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변호사를 대동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바뀌었는데 내가 당시에 기억이 없던 걸 하나 기억하게 됐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을 갔다. 내가 중간에 화장실을 나갔는데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이미 장 씨가 쓰러져 사망해 있었다. 피를 흘리고 있었다. 즉 그런 상황을 보면 박 씨가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가 왜 이걸 좀 포인트로 잡는 거냐면 분명히 초기 진술에서 김 씨는 박 씨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일이 지난 그 시점이 돼서 갑자기 나는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이미 사건이 발생돼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박 씨가 범인이다 라고 진술한 김 씨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죽인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죽였다라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갔다 온 그 사이에 이미 사건이 발생돼 버린 것이다 라는 진술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이따가 화장실을 어디로 갔는지는 얘기해드리겠지만 여기는 한적한 시골입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에 있는 중간에 있는 덩그러니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인데 근처에 어디서 소변을 봤을지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을 겁니다. 소변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전화통화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길게 생각해봐야 5분에서 10분 내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5분에서 10분 사이에 사람이 사망하고 쓰러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시간적인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김 씨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이미 사건이 발생돼 버렸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둘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이제 어디인지 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분명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보여드리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이 컨테이너 박스에 김 씨와 박 씨가 둘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이 장소 안에 있었던 사람은 이 컨테이너 주인 박 씨. 이후 김 씨가 이 안에 오게 되고 생일이었던 장 씨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의 동의점은 똑같았는데 첫 번째, 안주가 다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김 씨의 주장은 내가 가서 술을 달라고 했더니 박 씨가 술상을 내줬다. 안주는 김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 이야기에 대해 아니다. 나는 고추가 이렇게 졸여져 있는 고추조림 같은 걸 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둘의 진술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술을 정말 많이 마셨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요. 술은 한 병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것도 아니고 한 병을 세 명이서 한 잔씩 나누고 한 잔을 마시고 두 번째 잔을 따랐는데 그걸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즉, 이 안에서 술이 정말 많이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김 씨입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점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바로 피해자가 앉은 자리가 다릅니다. 셋이 앉고 있는 자리에 대한 문제인데, 컨테이너 문으로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멀리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박씨. 원래부터 앉아서 당시에 칼을 하나 들고 그때 소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명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 김씨의 주장과 박씨의 주장에서 여기에 있는 피해자가 앉은 위치가 다릅니다. 둘의 진술의 차이인 거죠. 한 명은 문 쪽에 앉았다, 피해자가. 한 명은 문 쪽이 아닌 안쪽에 앉았다. 그 차이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인 건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사이의 진술이 다른 점은, 김씨는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왔다. 그리고 박씨는 그런 일이 없다. 계속 그 안에 있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박씨는 이런 반박을 합니다. 화장실을 갔다 왔다고? 화장실을 어딜 갔냐? 라고 얘기했을 때 멀리 나가 전봇대에 가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 라고 진술하는데요. 화장실을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는 얘기입니다. 그 거리가 어떻게 보면 짧은 길을 벗어나서 좀 짧은 길을 하나 건너야 있는 게 당시의 전봇대였거든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냐? 그냥 바로 옆에서 쏴도 되는데. 저 말도 굉장히 이상하다. 서로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를 따로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 이 안에서 셋은 세 가지의 모순점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안주가 달랐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위치가 다르다. 그리고 둘의 기억에서 사람이 한 명 나갔다 안 나갔다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의 차이점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첫 번째 의문점으로 남았던 안주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안주는 고추였습니다. 김치라고 얘기를 했던 김씨의 진술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법정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던 이유가, 이미 김씨는 그 전부터도 사건 현장 내에 있던 걸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 중에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씨가 언제부터 술을 마셨죠? 김씨는 오후 4시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몇 병을 마셨죠? 총 3군데의 술자리에 가서 막걸리 3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막걸리 3병이 사람들마다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취기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알코올 농도까지 갈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3병을 한 자리에서 갑자기 어디 다량으로 섭취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적인 텀 자체가 4시간이었습니다. 4시간 동안 3군데에 가서 시간당 1병 정도 마셨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깰 수 있는 상황, 정말 필름이 다 나갈 상황일까? 더불어 필름이 나갔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야 됩니다. 그 전 것도 말이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마셨던 술은 그냥 소주잔 한 잔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술이 갑자기 올라와서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과연 많이 취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의심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첫 번째 의문점, 그 안에 있었던 술과 그리고 안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술자리 배치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눈으로 봤을 땐, 이제 눈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박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야에 현재 컨테이너가 있죠. 아마 저를 지금 마주보고 계신, 카메라를 보신 분이 그 좌우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 기준으로 여러분 카메라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씨의 진술. 김씨는 문 쪽에, 위쪽이 문 쪽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 쪽 라인에 피해자가 앉았고 자기가 이쪽에 앉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목격자, 즉 저입니다. 현재 앉아있는 박씨는 아니다. 문 쪽에 앉아있던 게 김씨고, 그리고 안쪽에
피해자 장씨가 앉아 있었다. 즉 둘의 위치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는 그 시점이 문 방향, 제가 원래 앉아 있었던 박씨의 자리, 둘의 모습은 반대.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칼입니다. 칼이 어느 쪽에 있었냐면 바로 이쪽, 문과 가까운 쪽, 이쪽에 칼의 밑에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상 이런 쪽인 거죠. 칼이 놓여 있는 곳 왼쪽에 보시면 뭔가 선반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곳에 칼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 자리, 그 자리가 김씨가 앉았냐 장씨가 앉았냐에 따른 진술 차이입니다. 위쪽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박씨가 앉은 자리고요. 이제 제가 어디를 찔렸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좌측상 봤을 때 왼쪽에 쇄골 아래쪽, 그리고 치명상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까지가 아닌데 깊이가 이 정도가 들어가서 사람이 사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찌되었든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오리털 파카, 내복, 이 모든 걸 뚫고 갈비뼈 사이 쪽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정맥과 동맥을 잘랐습니다. 그게 잘리면서 과다출혈로서 쇼크로 사망을 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찔러야 될까요? 자, 이때 당시에 김씨가 이런 진술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김씨는 문 쪽에 장씨가 앉아 있었다. 내가 그 칼을 들고 어떻게 찌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안쪽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찔러요? 칼을 갖고 와서. 그리고 또 하나의 진술이 있습니다. 나는 왼손잡이다. 이런 진술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 왼손잡이라는 진술도 경찰 쪽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변호사하고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얘기합니다. 저 왼손잡이에요. 당시 경찰도 물어봅니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왜 해요? 아니 그냥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왼손잡이 입장에서 찌르는 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같이 앉아있는, 옆쪽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선반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잡아서 왼손으로 찌른다는 게 각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오른손으로 잡아서 찌를 때 각도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박씨의 말이 맞으면 안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장씨, 옆에 있던 김씨가 되는 거죠. 김씨가 옆에 앉아있다 칼을 바로 집어서 그대로 찔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 됩니다. 당연히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돼버리는 거죠. 어디에 앉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왼손이면 안 됐을까요? 자, 저희는 좀 눈에 띄는 현장 사진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현장의 혈흔입니다. 또 하나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중앙 쪽입니다. 자, 사진을 찍은 쪽이 입구 쪽이라는 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 베개 끝쪽, 거기가 원래 박씨가 앉아있던 장소일 겁니다. 근데 그 앞쪽에 엄청난 양의 혈액이 묻어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혈액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른쪽 아래 살짝 보시면 뭔가 혈액 같은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저기에 뭔가 혈액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두 혈액이 느낌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혈액의 두 느낌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혈액은 둥급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혈액은 쫙 퍼져 있는 혈액이거든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씨의 사인은 과다출혈 쇼크사입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있었는 상태, 내복도 입고 위에 옷도 입고 파카도 입은 상태에서 여기에 칼에 찔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망을 했는데 칼이 들어간 깊이는 딱 이만큼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할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바로 찔렸다, 찔리고 바로 사망했다,
바로 쓰러졌겠죠. 아니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사망을 했다면.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피가 내려왔겠죠. 자, 한 가지 더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상입니다. 혈액이 어떻게 갔지요? 혈액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아마 번지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하의에도 묻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바지 쪽을 보시면 아실 텐데 왼쪽은 사타구니 쪽, 오른쪽은 발목 쪽, 뭔가 앞바다리한 느낌 같지 않으십니까? 다리는 한쪽을 안쪽으로 하고 있고 한쪽은 좀 멀리 하고 있는 것.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왼쪽 다리는 피고 있고 오른쪽 다리는 앞바다리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자세. 피가 쭉 내려오는 자세인 거죠. 그럼 피가 내려오면 피가 고여있고 뭉쳐있을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엉덩이 부분입니다. 바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혈액의 한 40% 정도 몸의 체내에서 40%가 빠지면 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상 빠지면 쇼크합니다. 쇼크사가 나오게 되는데 분명 의식이라는 부분이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죠. 분명 많은 양의 혈액이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바로 사망할 수는 없지요.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좀 걸렸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그럼 처음에 찔리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장 씨의 손이었습니다. 피해자 장 씨의 손에 휴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처에 휴지가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건 피해자였던 장 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칼에 찔리고 나서 휴지를 잡아서 자기가 스스로 지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지혈을 하고 있다가 이게 점점점 계속 피가 나오다가 결국에 한 번은 이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동을 해서 엎어져서 쓰러진 장소가 바로 과다출이 나온 저 장소.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어느 정도의 진술이 맞아떨어지고 상황이 움직여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맞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장 씨는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선반 쪽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 김 씨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반 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장 씨다. 자기 바깥쪽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히 김 씨가 안쪽, 장 씨가 바깥쪽에 있어야지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의심입니다. 추측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상황이지요. 근데 이 사건에서 또다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전화를 그렇게 늦게 했을까?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119에 신고했던 시각이 밤 9시 14분, 컨테이너에 간다고 얘기한 게 8시 30분. 분명히 빨리 신고해서 빨리 병원에 가면 살 수 있었던 상황. 왜냐면 본인이 의식으로서 지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왜 신고한 시각이 이렇게까지 길어졌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안에 한 명의 범인,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면 분명 빨리 신고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시간을 더 끌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지막 혈흔은 딱 이겁니다. 과학수사의 힘. 혈액이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묻었는지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살인사건도 나중에 혈흔을 보면서 혈흔의 모양으로 이동 동선을 찾고 그걸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서 범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당시 초기에 범인이 김씨가 맞네 라고 확정했던 경찰은 그냥 국과수에다가 옷에 묻어있는 피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 피해자 거 맞나요? 라는 질문만 던졌고 당시 국과수는 그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증거는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일이 꼬여버린 겁니다.
혈액에 대한 분석에 대한, 혈액이 어디서 튀었고 묻은 건지 쓸린 건지 자연스럽게 닦은 건지에 대한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밀실 컨테이너 살인 사건입니다. 분명 한 명은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 살아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분명히 119를 불러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한 명은 범인이다, 한 명은 목격자다. 하지만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현직 형사분들은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 그 사람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꼬여갔는지는 정말 아이러니하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의 범인은 정말 누구일까요? 저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